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는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충진과 포장의 내용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갈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충진이라는 의미인데요. 본 표현은 식약처에서 제시한 내용이죠. 이 내용물을 용기에 담는 표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요. 실생활에서는 자주 언급은 되지요. 하지만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충진의 표현보다는 충전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을 합니다. CGMP 고시에서도 충진이라는 표현 대신 충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1차 포장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본 강의에서 충전이라는 용어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맞춤 화장품의 충전과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본장에서는 제품에 맞는 충전 방법,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 용기의 기재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충전과 포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제조 공정, 또 점도, 제품의 안정성, pH 밀도 등 내용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내용물의 충전 전후의 품질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죠. 세 번째로는 포장 재질 및 부품 설계 등 포장 용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충전 포장과 관련된 주요 법령 규정입니다. 총 5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장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안전용기 포장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또 두 번째는 내용량 기준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제품 3개를 가지고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만약 여기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개를 더 취해서 총 9개의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이면 되겠죠. 화장 비누 같은 경우는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입니다. 분리배출 마크까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본사항은 화장품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부 소관의 내용입니다. 포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포장 작업인데요. CGMP, 우사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그 포장 작업 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에 필요한 특성입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품질 유지성입니다. 품질 유지성은 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용물 보호 기능입니다. 소재들은 광투과나 또 수분 투과 등의 그 투과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변질 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의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포장 용기의 재질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다라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용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물의 경시 변화를 잘 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투명 용기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 400나노 이하인 경우에 투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이 가미된 그 내용물의 경우에는 변색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색 방지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호를 하거나 아예 그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폴리스타일린 소재 같은 경우는 수분 투과가 또 잘 되는데요. 수분이 많은 제품에는 주의를 요하겠죠. 그리고 내용물이나 이런 기체 투과성이 좋은 폴리에틸렌 P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향수 제품 같은 경우 향의 일부가 용기에 변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P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취, 또 변질, 유리금속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여러 첨가제를 투입한답니다. 이런 영향으로 그 변취나 또 변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인데요. 기능성에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용상의 기능입니다. 즉, 잡기 편하고 열기 쉽고 소비자의 패턴에 맞는 인간공학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물리적 기능,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충격에 내구성을 중요하겠죠. 휴대가 잦은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떨어뜨렸을 때 쉽게 깨지면 안 되겠죠. 이런 용기의 내구성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사용상의 안전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리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 위험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가스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관련된 취급법을 잘 고려해서 용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정 포장인데요. 그 품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비싸면은 또 경제적이지 않겠죠. 이런 품질과 비용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또 표시량이 97% 이상 내용량에 대한 기준도 맞춰야 되고 과대포장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용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판매 촉진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화장품의 용기 형태별 종류 및 사용 소재입니다. 일단 소재는 약자로 그냥 영문명으로 쓰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한 6가지로 이제 나누었는데요. 세구병입니다. 병의 입구의 외경이 몸체에 비해 작은 것, 즉 입구가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수나 로션 같은 것들이죠. 사용 소재로는 유리나 PET, PP 이런 것들 쓰고요. 광구병, 병의 입구의 외경이 몸체 외경에 가까운 것, 즉 크림과 같이 입구가 굉장히 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나 PP, AS, PS, PET 이런 것들의 재질을 쓰고요. 튜브 용기, 튜브는 다 알고 계시죠?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라미네이트, P 등을 씁니다. P는 LDP, HD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주로 사용하는 튜브 용기 재질은 유연성을 가미한 탄력성을 부여한 그 LDPA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원통상 용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이 있고요. 플라스틱과 금속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파우더, PS나 AS, 파우더는 또 퍼프 같은 걸 쓰죠. 퍼프는 면이나 아크릴, 폴리에스텔, 나일론 등을 사용합니다. 콤팩트 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서는 AS, ABS, PS 등을 사용하고요. 금속 재질로서는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을 사용합니다. 화장품 용기 재질을 소재에 따라 한번 나눠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 금속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플라스틱에는 그 P, PS, AS, ABS, PVC, PET 등이 있습니다. 다 고분자 소재들이죠. 유리는 소다 석계 유리, 칼리남 유리, 유백 유리 등이 있고요. 금속은 알루미늄, 황동, 철 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성형, 가공하는 방법에는 플라스틱 성형 방법으로서 압출, 사출, 블로우, 압출, 진공 성형 등이 있고요. 유리 성형은 블로우, 플래스 성형 등이 있습니다. 금속의 성형에는 플래스나 임팩트 등이 있는데요.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재질에 따른 품질 특성입니다. PE, 폴리에틸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low density, 저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나눕니다. LDP라고 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반투명, 광택, 유연성이 우수합니다. 반면에 HDP는 광택이 없고 수분 투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욕용 제품에 뭐 샴푸나 린스 보면은 HDP의 재질의 그런 용기들을 볼 수 있죠. PP,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이 부분은 또 반투명, 광택, 내약품성이 우수하고요. 내충격성도 우수합니다.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PS, 폴리스틸렌인데요. 딱딱하고 투명합니다. 내약품성이 좀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단점이 있고요. AS와 ABS 각각에 대한 그 이하 그 재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제형에 따른 충전인데요. 이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그 네 가지로 분류해서 써놨습니다. 화장수나 유액 타입은 세구, 입구가 좁은 병이나 플라스틱으로 충전을 하고요. 크림은 입구가 넓은 광구의 형태의 병이나 플라스틱 또는 튜브 충전을 합니다. 분체 타입은 종이상자나 또 자루 충전, 뭐 파우치 같은 곳에 충전을 하고요. 에어로졸 타입은 특수한 형태의 장치로 충전을 합니다.
일반적인 1차 충전 및 포장 작업 흐른도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CGMP 기준에 따라서 먼저 포장 설비나 소모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설비들이 필요한지, 소모품들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포장할 제품의 1차 포장재를 파악을 해놓고 1차 포장 용기를 세척합니다. 그리고 충전 및 성형 조건을 숙지한 다음에 충전 및 성형 설비를 작동한 다음에 충전을 하고 불량품을 선별을 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환경보고 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살펴보면 지켜야 될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재질 중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공간 비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단위 제품과 종합 제품입니다. 단위 제품인 경우에는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화장품에서 얘기하면 1차 포장과 2차 포장까지 한 것을 완제품이죠. 그 완제품을 판매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단위 제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1차 포장만 하고 판매가 되는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단위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 횟수가 2번, 2차 이내에 허용이 되어 있고요. 또 10% 이하의 포장 공간 비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체 및 두발 세정 제품과 같이 씻어낸 제품, 계면활성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영향 때문에 포장 공간 비율을 1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종합 제품은 25% 이하입니다. 포장 재질 경우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사용해서 접합,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접합과 수축 포장, 그리고 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라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물체에 한 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더 씌워서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튜브 같은 것에 자주 쓰이는 기술이죠. 그리고 수축 포장이라면은 그 필름을 제조할 때 열을 가해서 필름을 연신 냉각시켜 놓으면 수축 포장을 할 때 가열 터널을 통과시키는데요. 이럴 때 재가열에 의해서 연신된 필름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포장의 한 기법 중에 하나죠. 이러한 포장을 할 때 포장 재질로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 표시 마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데요. 도안 내부 표시 문자와 도안 외부 색채 그리고 표시 재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시를 합니다. 도안 내부에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유, 종이, 종이팩, 유리 형태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색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재질은 플라스틱, 비닐류, 캔유에 한해서 세부 표시 재질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도안의 제 아래편에 그 철에 해당하는 그 부위에 그 표시 재질의 내용들을 써 놓습니다. 심볼 마크의 최소 크기는 8mm 이상 크기로 적어야 합니다. EGMP 고시 제18조에는 포장 작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작업은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되고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 지시서를 따라서 수행해야 합니다.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상세한 포장 공정, 포장 생산 수량입니다. 그리고 포장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포장 작업과 관련된 문서의 완비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포장 설비를 당연히 청결하게 그리고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포장의 공정 순서는 제조 공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지시서를 발행을 할 때 똑같이 포장 지시서를 동시에 발행하고요. 제조 기록서를 발행할 때 포장 기록서도 발행을 합니다. 원료를 갖출 때 벌크 제품이 포장재를 준비하고요. 벌크 제품을 보관할 때 완제품도 별도로 보관하게 됩니다. 기록서를 완결하게 되면은 포장 기록서도 완결하게 되고 원료를 재보관할 때는 포장재를 재보관하는 동일한 그 공정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포장 지시서의 구성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5가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포장의 작업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그리고 확인 코드, 검증되고 사용되는 설비에 대한 것, 완제품 포장에 필요한 모든 포장재 및 벌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요나 체크리스트, 또 라인 속도, 충전, 표시, 코딩, 상자 주입, 케이스 패킹이나 팔레타이징
등의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기술된 포장, 생산, 공정, 그리고 벌크 제품 및 완제품 규격서와 시험 방법 및 검체 채취 지시서, 또 포장 공정에 적용 가능한 모든 주의사항 및 예방조치, 또 건강과 안전정보 보관 조건들이 포함합니다. 완제품이 제조되는 각 단계 및 포장 라인의 날짜 및 생산 단위, 또 포장 작업 완료 후 제조부서 책임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용기 기재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용기 기재사항은 화장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화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다음과 같이 1호부터 10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본 내용들은 앞선 강의에서 세세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본장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에서 1차 포장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잠시 언급하고 갈까 하는데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라고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쓸 때는 제조 연월일을 병기 표기하죠.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혼합 소분일을 병기 표기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그 시즌2의 제40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용기 기재사항 중에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입니다. 화장품의 명칭을 쓸 때는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 써야 하고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입할 때는 등록 필증 또는 신고 필증이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해야 되고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각각 구분해서 당연히 기재 표시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영업의 행위가 같이 공유가 되는 주소라면은 일일이 쓸 필요 없이 하나만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은 각각 쓰지 않고 주소와 그 상호 및 주소는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그 상호 및 주소를 쓸 필요 없이 그 한 곳만 쓸 수 있도록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인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추가로 또 제조국의 명칭이나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해서 기재 표시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인데요.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성분의 경우에는 5포인트 이상입니다. 그리고 쓰는 순서는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합니다. 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의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1회 때 시험에 출제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하고요. 색조 화장품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슬래시 마이너스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고요.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에 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하면 안 되겠죠.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전부 기재 표시합니다. 산성도, 즉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은 그 성분이 표시하는 대신에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고, 비노화 반응을 거친 성분은 비노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성분 기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자의 경우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 기타 성분으로 성분명을 쓰지 않고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입니다.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무게가 포함되지 않는 용량 중량을 기재 표시하고요.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그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 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번호는 사용기한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 표시하고요. 개봉 사용기한 표시할 경우에는
병기표기, 제조연원일, 맞춤형 화장품 경우에는 혼합서분일 각각 구별해서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간의 경우 사용기한은 사용기한이란 말표현 또는 까지 등의 문자하고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요. 다만 연, 월만 쓸 경우 그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 표시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해서 기재 표시하거나 다음과 같은 심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벌의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기재 표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써야 하고요. 만약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8호부터 1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글자를 동일한 글자 크기 형태로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 모형을 삽입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충진과 포장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화장품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그런 타법의 그 포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그런 확신은 쓰진 않지만 어쨌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 또 포장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부디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